메타플랜트 지을 거라고 계획 최근에 공개된 거예요. 이게 지금 테슬라 기가팩토리 넘사급이라던데? 구독 꾹, 좋아요 꾹,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현대제철이 앞으로 어떤 게 기대할 만한 건지, 그리고 철광석이 오를 때 여기 현대제철에서 파는 철강 값도 오르는지 파헤쳐 봅시다. 자, 봉현강 업계 1인자예요. 봉강현강. 이거 줄여서 봉현강이라 하는데, 그게 뭔지도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밑에 사업부문 보면은 뭐 고로에서 생산해내는 철강 제품들이 있고, 뭐 열연, 냉연, 후판 이런 거, 전기로에서 생산해내는 철근, 현강 이런 제품들이 있고, 그러니까 고로는 쉽게 말해서 용광로고요. 용광로가 더 고온이 필요하겠어요? 전기로가 더 고온이 필요하겠어요? 그쵸? 용광로 훨씬 뜨겁죠. 그러니까 전기도 훨씬 많이 잡아먹고 훨씬 더 탄소도 많이 배출합니다. 용광로가. 자, 그리고 전기로에서 생산되는 봉현강 제품은 주로 건설에 쓰인다. 이게 그러면 고로 용광로에서 생산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쉽게 말해서 용광로, 고로에서 생산하는 건 판때기예요. 자동차 판때기, 또 뭐 선박 판때기, 항공기 판때기. 근데 전기로는 쇠파이프나 좀 둔탁한 철근 같은 걸 많이 생산해요. 자, 그 차이는 뭐냐? 원료가 다른 거죠. 용광로에서는 철광석을 녹여요. 그러니까 원석에서 얻어내는 애들은 판때기인 거예요. 원석에서 녹여내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재련되고 또 얇고 더 순도 높게 제조되겠죠. 근데 철 스크랩은 고철 덩어리 녹여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둔탁한 느낌입니다. 철근 같은 거 무겁잖아요. 그리고 이런 현강, H현강, 특수강 이런 것도 이제 건물 뼈대 만들고 올릴 때 쓰는 그런 좀 무거운 파이프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판때기 같은 거는 일부러 가볍게 만들려 하는 것도 많아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순수 철광석 녹이고 해서 만드는 거고, 핫스탬핑 들어보셨나요? 고온 성형이랑 냉각을 동시에 하면서 이게 고온에서 형태를 뒤틀고 이런 작업도 할 수 있는데 냉각도 하면서 내구성도 엄청 탄탄히 할 수 있는 그런 초경량화인데, 초경량화 공정을 위해서 핫스탬핑을 하는 건데 내실도 탄탄하다는 거죠. 그거를 핫스탬핑 공정이라고 하네요. 자동차 업계에서는 판때기 경량화 과정을 핫스탬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핫스탬핑 쪽으로도 현대제철이 지금 뭐 새로운 본인네만의 뭐 특화된 기술이 있다 하는데 이것도 이따 볼 겁니다. 하여튼 또 대주주 지분 봤을 때 일단 뭐 기아랑 현대차가 많이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주요 제품 보면 봉현강 판재 부분 합쳐서 매출의 90%가 나와요. 근데 이제 봉현강 부분은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이제 봉현강은 주로 건설에 쓰이는 거예요. 좀 둔탁한 철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중심으로 특히나 봉현강 넘버원이니까 봉현강 쪽 좀 파봤습니다. 그래서 봉강, 현강 딱 직관적으로 사진 보면 느낌 오죠? 이런 봉강, 현강 만들 때는 이게 둔탁한 철이기 때문에 철 스크랩을 그걸 잘게 부셔가지고 그거 녹여서 이제 원석을 녹여서 쓰는 게 아니고 고철 덩어리 녹여서 만드는 거예요. 철근의 한 종류로서 단면이 둥근 강도 있고요. 이 봉강이 이거는 좀 둥근 건데 이제 사각형으로 꽉 차 있는 봉강도 있고 뭐 육각형으로 꽉 차 있는 봉강도 있고 철근 덩어리인 거죠. 안에가 꽉 차 있죠, 철로. 그리고 현강은 이렇게 H자리 강도 있고 또 기역자로 돼 있는 강도 있고 디귿자로 돼 있는 현강도 있고, 그리고 맨 오른쪽 이게 그 아까 봤던 봉강이네요. 현강 여기도 나와 있네. 그리고 이게 후판, 열연 이쪽 부분은 아까 말했던 판재 부분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자동차 판때기, 선박 판때기 만드는 부분에서. 지금 현대제철의 철근, 파이프 이런 게 쓰였던 건설 현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FC 서울 최근에 저 여의도 갔다 왔을 때 여기 한번 들렸거든요. 여기 이거 제가 일일이 노가다로 공세 20년치 다 이거 계산해서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꺾은선이거든요. 2002년부터 해가지고 2022년까지 현대제철 봉현강 가격이 이제 주황색으로 나와 있어요. 봉현강 가격이 이제 주황색이에요. 파란색은 철광석 가격이에요. 그래서 철광색 원석이 오를 때 결국 여기 현대제철에서 파는 봉현강 가격도 이렇게 올랐었다는 걸 보여드리러 가져온 겁니다. 이때 리먼 직전에 이렇게 금속들 마지막 펌핑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봉현강도 오르다가 리먼 때 내리니까 얘도 같이 내린 거예요.
근데 철광석 이만큼 내릴 때 봉영광은 조금 내렸어요. 2020년 철광석 가격 올랐을 때 원석 가격은 2011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엄청 뭐 날라간 정도로 원석이 오른 건 아닌데 현대제철의 봉영광 가격이 겁나 뛰었었던 거예요. 이게 포인트죠, 이게. 철광석은 많이 내릴 때 제철 기업의 제강 완제품은 조금 내려요. 가격이 원석 가격이 올라버리면 여기도 단가를 그냥 올려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 오르면 오를수록 여기 계속 가격 높여서 팔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철광석이 실제로 이만큼 내렸던 거잖아, 2008년에 비해서. 이만큼 내렸으면 봉영광도 그거대로 내렸다 하면 이만큼 내렸어야 돼요. 근데 그만큼 안 내리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원자재가 눌리는 때는 또 올린 가격이 있어서 그거대로 마진 크게 남겨먹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생겨서 마진을 크게 남겨먹는다. 그래서 2021년에 한번 여기 봉영광 팔던 현대제철이든 몇몇 철강 기업들 올린다는 뉴스 떴었어요. 철강 제품, 자, 원재료는 어디서 얻냐 봤을 때 철스크랩에서 진짜 많이 얻긴 하죠. 철스크랩이 고철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 고철덩어리를 미국에서 사오기도 하는데 부강자원이라는 데서 사오기도 하네요. 현대제철이 철광석은 뭐 리오틴토나 BHP 이런 데서 철광석 사옵니다. 철스크랩이 이렇게 이런 거 갈면은 이렇게 돼요. 갈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전기로에 넣어서 녹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 점유율 보면요, 봉영광이 계속 점유율이 올라가요. 그쵸? 거의 40%네, 반올림 하면. 국내만 했을 때도 국내 시장의 거의 반을 잡아먹긴 하네, 현대제철이. 근데 이런 봉영광이 어디에 쓰인다? 건설에 쓰인다. 아파트 건설에도 쓰이지만 공장 건설, 요즘에 뭐 플랜트 건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이니까 지금 올해가 이제 금리 절정이라고 봐요.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조금씩 내릴 계획이고, 근데 금리가 뭐 2%대 초반이나 1%대 되면 다시 건설 수주 늘을 거라 보거든요. 실제로 근데 건설도 2025년, 2026년부터 적극적으로 시작이 되긴 해요. 왜냐면 그 삼성 그 시스템 반도체 팩토리 한다고 용인에 만든다는 것도 2026년부터 땅 판대요. 그러니까 15년 이후부터 저도 이제 건설은 그때 이후로 더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국내만 해도. 뭐 글로벌적으로도 비슷하게, 왜냐면 미국이 슬슬 금리 인하할 때부터 좀 건설 쪽 부담이 덜할 테니까. 자, 그리고 철근 제강사 생산 능력 봤을 때 현대제철이 압도적이긴 해요. 그리고 글로벌 철강 기업 순위 봤을 때 포스코가 당연히 뭐 10위 안에 드는데, 근데 여기 안에 현대제철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탑 20위 안에 들어가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도 2개밖에 없네. 자, 그리고 현대제철이 국내에서도 워낙 생산량 어마무시했잖아요, 다른 제강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 근데 미국에서도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2021년, 2022년만 봤을 때도 매출이 엄청 늘었죠. 2022년에 1분기에는 또 4천억대 벌었는데 올해 1분기는 또 5천억대 벌었어요. 미국에서 잘 버네요. 이거 최근에 뜬 뉴스예요. 한 일주일 된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단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자, 2021년에 겁나 오르고 2022년에는 살짝 올랐고 2023년에는 2021년과 2022년에 비해서는 훨씬 밑에서 기는 건데, 얘네는 2021년에 올려놓은 단가를 거의 안 내린 상태라는 거죠. 내려봤자 이만큼 내린 상태. 그러니까 현대제철이 조달하는 원자재 철광석 가격은 또 싸게 지금 조달할 수 있는데, 본인네들 판매하는 단가는 또 비싸게 받아먹는 상황이니 매출은 계속 상위를 찍을 수 있는. 미주 부분은 뭐 미국만 포함한 매출은 아니고 남미, 중미, 북미 다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 주요 법인으로 또 현대 BNG 스틸, 현대제철 아메리카, 현대제철 USA 이미 있어요. 근데 미국에 지금 현대제철 조지아 공장 또 지을 계획이라고 발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올해는 전체 매출의 10% 가깝게 남미, 중미, 북미에서 매출이 나왔고, 현대제철도 미국의 현대제철 공장 더 확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 더 지으니까 현대제철도 가서 더 짓는 거예요. 파보니까 현대제철은 현대건설한테도 납품하지만 현대차, 현대중공업에 다 납품하니 그런 데가 지금 다 활성화될 걸로 보는 거잖아요. 제조업의 시대가 다시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재료는 많다고 봅니다. 매출 기대율도 훨씬 더, 저한테는 현대제철이 좀 더
세이프티해요. 안전해요. 그러니까 본인네 제품한테만 다 넣어도 그 본인의 제품의 수요가 확실히 2025년부터 생산량부터 해가지고 엄청 늘어날 거라는 거죠. 현대차도 이제 전기차 본격 생산을 2025년부터 더 많이 늘린대잖아요. 근데 네온시티 프로젝트 현대건설 수주 받았잖아요. 그런 것만 해도.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현대중공업이든 조선업들이 좀 수주를 받고 있어요. 아싸리 외국인들이 비중만 늘리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20%도 안 됐었잖아요, 비중이. 자, 그리고 지금 현대제철이 해외 공장도 증설을 하고 있다. 유럽에 먼저 짓고 있는 거 체코에 핫스탬핑 공장 증설하고 있는데, 이 핫스탬핑 이 부분은 자동차 판때기에 쓰이는 경량화를 위한 부품이라 그랬죠? 이거 그렇게 현대차에 납품하려고 지금 여기 체코에 핫스탬핑 공장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존 강판보다 강도는 3배 더 높은데 무게는 25% 더 적게 나간대요. 제네시스 G80 같은데 이런 핫스탬핑 소재가 들어간다 하네요. 예산이랑 울산에도 핫스탬핑 라인 구축했는데 체코 핫스탬핑 공장은 작년 11월부터 들어갔었다. 그리고 실제로 체코 핫스탬핑 공장에서 생산해내는 때는 올해 1분기부터 생산 들어갈 거다. 실제로 내연기관차에는 15% 정도의 핫스탬핑 강을 적용하지만 전기차에 또 20%까지 높아진다. 왜 그런지 알아요? 핫스탬핑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튼튼하게 하면서도 경량화된 뼈대를 위해서 핫스탬핑 공정으로 만든다는 건데, 강도는 그대로 가되 경량화를 위해서 핫스탬핑을 쓴다는 건데, 전기차는 배터리 장착하고 이런 것 때문에 더 경량화가 필요한 거예요. 배터리가 잡아먹는 무게가 있어서. 그래서 핫스탬핑으로 만든 판때기 더 쓴다는 거예요. 내연기관보다. 자, 그리고 미국에도 현대제철 엘라바마 공장은 진작부터 있었어요. 현대제철 ASAL, HSAL. 그리고 현대차도 이미 있었습니다. HMMA. 근데 현대차랑 기아차랑 조지아 공장을 이제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제철 미국 엘라바마 법인은 이미 있었습니다. 이런 가공 설비 보유 중인데 거기서 만드는 철은 지금 연간 뭐 40만 톤밖에 못 만든대요. 이거 가지고는 지금 현대차 다 만들기 힘드니까 지금 조지아 공장에 현대제철 더 짓겠다. 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 와, 아메리카 이렇게 메타플랜트 지을 거라고 계획을 공개한 거예요. 최근에 공개된 거예요. 공개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이게 지금 테슬라 기가팩토리 넘사급이라던데? 자, LG 엔솔은 여기 가쁜 왜 있냐? 현대차 배터리를 LG 엔솔 거 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 모비스에서 부품 달고, 현대 트랜시스에서 차 시트 만들고, 현대 글로비스에서 차 출고하고, 이쪽에는 재료 조달을 위한 현대제철이 있네요. 이게 또 다 전기차를 위한 플랜트예요. 자, 그리고 이거 탄소 중립은 이제 많은 제조업이 요즘에 실적 발표할 때 뭐 탄소 중립 얘기도 같이 섞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본인네들이 배기가스 많이 배출하진 않을 거다라는 거 어필하는 건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가면 일단 2050년까지는 제로를 달성하겠대요.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건데, 까지는 뭐 조금 줄이는 정도예요. 당장 2030년까지 또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자, 근데 이게 현대제철이랑 무슨 상관이냐 한다면, 용광로가 탄소를 엄청 배출하거든요. 특히나 전기로 말고 일반 용광로는 또 석탄도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탄소를 엄청 많이 방출합니다. 그리고 일반 전기로보다 또 고온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 용광로 나중에는 완전한 전기로로 바꿔버리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철광석 같은 거는 아까 제가 전기로로 녹이는 게 아니라 용광로로 녹인다 그랬죠.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나중엔 다 전기로로 녹일 수 있게 해버린다는 거고, 그 전기로를 나중에는 수소 연료를 써서 전기 떼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뭐 수소 사업 투자한다고 얘기 나온 게 뜯어보니까 이 부분이더라고요. 전력 조달도 수소 생산 설비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현철도 2025년까지 코크스 건식 소화 설비 설치를 해가지고 철강사업 용광로에 가열할 때 그때 코크스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코크스에서도 엄청나게 탄소가 배출돼, 그거를 회수를 해서 공기 중으로 배출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수해서 그걸 다시 전력으로 재생산하는 방식을 쓰겠다. 슬래그도 재활용할 수 있고 뭐 폐기물도 자체 처리할 거라고 하는데, 앞으로 2050년까지는 지금 용광로로 떼던 게 수소 전기로로 떼버리겠다.
그렇게 되면 CO2 발생량도 이전에는 거의 2톤에 육박했던 게 0.2톤으로 줄어들 수 있게 된다. 근데 이제 2030년까지는 완전 수소 전기로 말고 용광로랑 전기로를 합친 형태로 간다는 거고, 완전한 수소 환원 전기로를 하이큐브 전기로라고 표현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 봤을 때 우리야 철강석 가격 오를 거로 보잖아요. 근데 여기 컨센서스에는 철강석 가격이 안 오르는 걸로 반영이 돼 있어요. 2022년 12월 기준 매출보다 더 겸손하게 잡아놨잖아요, 매출을. 저는 근데 2025년 안에 철강석이 적어도 오를 걸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그 기대가 전혀 반영 안 된 게, 이 컨센서스 깰 수도 있겠다. 좀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깰 수도 있겠다 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는 이 겸손한 컨센서스 반영됐다 보는 겁니다. 철강 기업들을 그래도 웬만한 우량한 애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EPS도 보면 앞으로 가이던스가 또이또이에요. 그쵸? 철강 가격 정점이었을 때는 10,000원도 넘었었는데, 저는 그게 2025년일지 2026년일지 7년일지 몰라도 EPS 이거 전고점 뚫는 거 2030년 안에 본다고 보는 거예요. EPS 10,000원은 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 건데, 왜 철강석 가격이 오르면 되는 거니까. 매출액도 오히려 겸손하게 이렇게 왜 내리는 걸로 잡아놓은 거예요. 2008년 고점은 한 8, 9만 원까지도 갔었잖아요. 근데 철강이 한 번 또 펌핑했을 때가 2010년쯤에는 15만 원 언저리도 갔었죠.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철강석이 이전에 10,000원, EPS 10,000원이었을 때, 그때를 뚫는다면 이 고점 뚫는다 보는 거죠. EPS 기준으로 지금은 이제 가이던스가 7,000원대에 잡히지만 10,000원 넘을 때쯤 이 주가도 이 전고점 뚫는 것도 기대하는 거긴 해요. 철강 기업들이 다 대부분 이래요. 포스코도 뭐 이렇게 생겼고, 차트가. 이렇게 해서 오늘 현대제철 빠르게 한번 훑어봤습니다.